네 애미 애비가 누군데? 라고 여군 장교에게 고함을 지른 쓰리스타 장군 아내. 알고 보니 그 여성 장교의 애비가 자기 남편 임명권자인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분지는 유사 이래 수많은 예언가가 새로운 수도가 될 땅이라 일컬었던 범상치 않은 곳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 계룡대가 자리한 군사 중추 그 자체였다.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본부가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며 위용을 뽐내는 이곳은 매일 수만 명의 군인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 중에서도 3군 본부의 정중앙에 자리한 계룡 스파텔과 응진홀은 군의 가장 중요한 대회 행사가 열리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바로 오늘 이 응진홀에서는 합동참모본부 합참가 주관하는 미래 전장 국방 심포지엄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역 장성들은 물론 국회의원, 방위산업체 대표들까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이자 보이지 않는 힘이 교류하는 날이었다. 이 중차대한 행사의 얼굴, 즉 VIP들이 처음 마주하는 정문 등록 데스크의 현장 책임 장교는 놀랍게도 갓 임관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임 소위였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경호중대 소속 한유진 소위. 그녀는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다. 맑고 지적인 눈매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려 입은 정복은 그녀의 깐깐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 했다. 소위라는 계급장은 풋내기처럼 반짝였지만 그녀가 VIP 등록 절차를 지휘하는 목소리는 이미 10년 차 군인처럼 단단하고 명료했다. 1조 의원님들 도착. 동선 확보. 2조 등록 데스크. 명찰 발급 속도 높일 것. 3조 행사장 내부 안내 인원. 착석 위치 오차 없이 안내한다. 그녀의 무전 지시는 쉴 틈이 없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경호중대장 강진우 소령은 내심 한유진 소위를 이중압감이 넘치는 자리에 세운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저 녀석이라면 실수하지 않는다. 강 소령은 그렇게 확신했다. 오전 9시 행사 시작을 30분 앞두고 대부분의 VIP가 입장을 마쳤다. 거물급 국회의원들과 사성 장군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이제 한숨 돌리려던 찰나였다. 그때 모든 동선을 무시한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응진홀 정문 입구 레드카펫이 깔린 바로 앞까지 아스팔트가 파일 듯한 급정거를 했다. 저 차량 인가된 차량이 아닌데. 경호중대 소속 하사가 당황하며 무전을 쳤다.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행사장 입구를 아예 막아선 무례한 주차였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호피 무늬가 요란한 실크 블라우스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거대한 명품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내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그녀의 교양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시계가 번쩍였다. 그녀는 넌 주차나 똑바로 해,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늦었잖아. 라며 운전병의 뒤통수를 핸드백으로 거칠게 후려쳤다. 한유진 소위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문제 발생. 그녀의 감이 경고를 울렸다. 여성은 모든 안내 요원을 무시하고 곧장 행사장 입구로 돌진했다. 그녀의 이름은 남일영.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 부수방사 사령관, 즉 쓰리스타 삼성 장군 중장인 장권혁 중장의 아내였다. 그녀가 등록 데스크를 그냥 통과하려 하자 안내를 맡고 있던 병사가 다급히 막아섰다. 사모님 실례지만 등록 확인. 비켜. 남일영은 병사를 경멸스럽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앞을 한유진 소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잠시만 실례합니다. 사모님.
남일영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어리고 앳돼 보이는 여군 장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선글라스 너머로 조소와 경멸이 동시에 느껴졌다. 뭐야 너. 지금 나 막는 거니?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 소위 한유진입니다. 한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사모님, 오늘 행사는 합참 주관으로 사전 등록된 비표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십니다. 명단에서 성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표. 명단? 남일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한 소위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이봐, 소위 나부랭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수방사 사령관 사모야. 장권혁 중장이 내 남편이라고. 내가 이 계룡대에 뜨면 니들 근무지원단장 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하는 거 몰라? 근데 내까짓게 감히 날 막아? 한유진 소위는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등록 시스템에서 남일영의 이름을 검색한 후였다. 사모님, 사령관님의 배우자이신 것은 확인되나 오늘 심포지엄 VIP 명단에는 사모님 성함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상. 규정. 남일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쇳소리로 변했다. 이 시발년이 지금 돌았나? 순간 응진홀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발년.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한복판에서 현역 장교의 면전에 대고 장군의 아내가 내뱉은 말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물론 아직 입장하지 않고 있던 일부 영관급 장교들조차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존만한 소위 새끼가 감히 쓰리스타 사모한테 규정을 들먹여? 야! 남일영은 한유진 소위의 가슴에 달린 한유진이라는 명찰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쳤다. 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군복 벗겨줄까? 응? 네 애미 애비가 누군데 널 이따위로 가르쳤어.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먹고 싶어. 부모. 그 단어가 한유진 소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의 순간 한겨울의 서리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어렸다. 사모님. 한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실려 있었다. 첫째, 현역 장교에 대한 모욕 및 협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공무 집행 중인 장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사과하십시오. 셋째, 지금 즉시 이 통제선 밖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경호중대장님께 보고 후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뭐? 강제 퇴거? 이 미친년이. 남일영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일개 소위가, 그것도 여자애가 감히 자신에게 강제 퇴거를 운운하는 이 상황을. 좋아, 한유진. 내 이름, 내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했어.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내 남편한테 전화 한 통이면 내 모가지는 물론이고 내 직속 상관 모가지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 모르지? 넌 그냥 죽었어, 이 천한 거사. 남일영은 자신을 막아선 등록 데스크의 명패를 손으로 거칠게 쓸어버리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고는 돌아섰다. 그녀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한유진 소위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군용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방금 전 남일영이 내뱉었던 모든 쌍욕을 시간과 함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09시 35분. 수방사 사령관 배우자 남일영. 시발년 존만한 소위 새끼, 네 애미 애비가 이따위로 가르쳤냐 등. 현역 장교 모욕. 계룡대의 맑은 아침, 거대한 폭풍이 그 첫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미쳤어? 한소위, 자네 정말 미친 겐가? 심포지엄이 끝나기 무섭게
경호중대장 강진우 소령은 한유진 소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본청 3층 구석에 있었다. 강 소령의 얼굴은 방금 막 똥물이라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 전화기는 이미 불이 난 뒤였다. 첫 번째 전화는 수방사 사령관 비서실장이었다. 감히 우리 사모님께 그런 무례를? 근무지원단장 준장 나오라고 해. 두 번째 전화는 근무지원단장 비서실이었다. 강소령, 자네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단장님께서 합참 부장님들께 불려가셨어. 당장 그 소위 데리고 수방사로 날아가서 무릎 꿇려. 강진우 소령은 육사 출신도 특정 인맥도 없는 오직 성실함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온 평범한 학군 장교였다. 그에게 쓰리스타 사령관의 분노는 곧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한유진 소위. 강소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자네 임관한 지 6개월이야. 지금 자네가 누굴 건드린 줄 알아? 수방사 사령관이야. 장권혁 중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나? 645기 선두주자의 다음 대장 진급 1순위인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근데 그 부인을 자네가 쌍욕을 들어가면서까지 막아세워?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한유진 소위는 부동자세로 서서 그 모든 질책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한소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합참에서 내려온 지침은 사전 비표가 없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통과 불가였습니다. 저는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명령. 강소령은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군대가 명령만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정치도 있고 관계도 있는 거야. 자네가 거기서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한번 숙이고 비표를 만들어 드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자넨. 그리고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유진이 강소령의 말을 잘랐다. 그분은 저를 시발년이라 불렀고 제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제 명예와 군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명예. 강소령은 헛웃음을 쳤다. 그놈의 명예 때문에 지금 자네 상관인 내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당장 보고서 올려. 본인의 불찰과 과잉 대응으로 사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그리고 나랑 같이 서울 수방사 사령부로 가서 직접 빌자. 가서 싹싹 빌면 어떻게든 시정하겠습니다. 한유진 소위는 자신의 군용 수첩을 펴서 강소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 겪은 일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정식 보고서입니다. 강진우 소령은 마지못해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는 상황 보고라고 적힌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 시발년이 지금 돌았나? 어디서 굴러먹다 온 좀 많은 소위 새끼가. 네 애미 애비가 누군데 널 이따위로 가르쳤어. 강소령의 눈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애미 애비?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한 장교의 부모를 직접적으로 들먹이며 그것도 가장 상스럽고 경멸적인 방식으로 모욕한 것이었다. 강진우 소령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유진 소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갓 임관한 23살의 어린 장교였다. 그녀가 저런 끔찍한 욕설을 면전에서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상하다. 강소령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보통의 신임 장교라면, 특히 여군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공포에 질려 있어야 정엠이다. 하지만 한유진 소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분노하고 있었고
그 분노를 규율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한소희. 강소령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자네, 정말 이대로 보고서를 올릴 셈인가? 이건 남일영 여사 아니 장권혁 사령관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이야. 자네, 군 생활 정말 괜찮겠나? 저는 사실을 보고할 뿐입니다. 판단은 상급자분들께서 하실 겁니다. 강진우 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고지식하고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부하 장교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사관학교 수석 졸업? 그게 전부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군 내부 인사정보 시스템 국방 인사정보 체계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인사기록 열람 메뉴를 클릭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유진 세 글자를 입력했다. 모니터 화면에 소위 한유진의 상세 인사기록 카드가 팝업창으로 떠올랐다. 강진우 소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다. 성명 한유진 계급 육군 소위 임관 2024년 3월 64 8호기 특기 보병 경호 상훈 대통령상 임관 성적 수석.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육사 수석이라. 강소령은 혀를 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육사 수석이라 해도 현실의 삼성 장군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스크롤을 따라 화면 하단 가족관계란으로 이동했다. 그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주시했다. 관계 부 성명 한필규. 한필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강소령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의 이름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그쪽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로 옆 칸 직업란으로 향하는 순간 강진우 소령은 자신이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칠 뻔했다. 직업 국방부 장관다. 사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소령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발작처럼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60만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의 최고 책임자. 육군 참모총장도 합참의장도 그 어떤 사성 장군도 장관의 결재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군의 하늘이자 주인. 한필규 장관. 불과 2달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하며 취임한 강직하고 서슬 퍼런 원칙주의자로 명망 높은 바로 그 장관. 그 한필규 장관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이 23살짜리 신임 소위의 아버지라고. 강진우 소령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수방사 사령관 삼성 장군의 압력이 순식간에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그는 머릿속으로 방금 전의 상황을 다시 그려보았다. 수방사 사령관의 아내 남일영 여사가 국방부 장관의 딸에게 면전에서 이 씨발년아, 존만한 소위 새끼야. 그리고 네 애미 애비가 누군데 널 이따위로 가르쳤어. 강진우 소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재앙 그 자체였다. 장권혁 중장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 하늘 같은 국방부 장관의 뺨을 후려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수첩, 한유진 소위의 정식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골칫덩어리로 보였던 이 수첩이
이제는 장권혁 중장의 모가지를 날려버릴 단두대의 칼날로 보였다. 그는 한유진 소위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 녀석,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걸 알고도 사실대로 보고한다고 한 거였어. 그는 왜 한유진 소위가 육사수석이라는 빛나는 스펙을 가지고도 화려한 전방 사단이 아닌 이 후방의 계룡대 근무지원단이라는 조용한 부대로 자대 배치를 희망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를 남희령이라는 여자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건드려 버린 것이다. 중대장님, 한유진 소위가 생각에 잠긴 강소령을 불렀다. 보고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강진우 소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할 뻔했다. 아니, 한소위.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조심스러웠다. 아니, 수정할 거 없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육하원칙에 완벽하게. 그는 보고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한소위, 자네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네. 이건 자네 잘못이 단 하나도 없어. 100% 아니 1000% 자네가 옳았어. 군인의 표상이야, 표상. 한유진 소위는 갑자기 변한 중대장의 태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보고서는 내가 직접 단장님께. 아니. 강진우 소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근무지원단장 준장? 그에게 보고해봤자 그는 이 불덩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이것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육군과 국방부가 직접 맞붙어야 할 문제였다. 이 보고서, 강소령은 결심했다. 내가 직접 육군 본부 감찰실과 국방부 감사관실에 동시에 직통으로 쏠 겁니다. 한소위의 신원은 내가 철저히 보호하겠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보호? 무슨 보호? 저 소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다. 오히려 저 소위를 건드린 장권혁 중장이 지금 당장 보호받아야 할 신세가 됐지. 강진우 소령은 한유진 소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소위, 오늘은 이만 퇴근하게. 푹 쉬게. 그리고 혹시라도 수방사 쪽에서 아니 그 누구라도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말고 즉시 나에게 보고하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충성. 한유진 소위가 사무실을 나가자 강진우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나 로또 맞은 것 같아. 아니, 로또가 아니지. 나 신의 딸을 만났어. 그는 즉시 자신의 군 생활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실을 올바른 라인에 전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폭풍은 이제 막 계룡대를 떠나 서울, 용산 국방부가 관악 수방사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서울 남태령, 관악산 깊숙한 기슭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수도방 위사령 부수방사. 이곳은 서울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이자 유사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위하는 군사적 힘과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농축된 곳이었다. 사령관인 장권혁 중장 삼성 장군의 집무실은 그 힘의 정점을 상징하듯 북악산과 용산 대통령실 방향을 향해 있었다. 장권혁 중장은 육사 출신 중에서도 가장 선이 굵고 정치적인 인물로 통했다. 그는 다음 사성 장군 진급, 나아가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의 야망의 아내 문제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아내의 실수를 덮어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가 막 저녁에 군사 현안 보고를 받으려던 찰나 개인 휴대전화가 지독한 불협화음처럼 울려댔다. 발신자는 마누라 남일영이었다. 여보. 계룡대 행사. 여보. 여보. 나 지금 이게 무슨 꼴인지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히스테리와 광기가 뒤섞인 그가 가장 혐오하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누가 듣겠어? 거기 계룡대 아니야? 계룡대? 내가 지금 그 계룡대에서 쫓겨났다고요. 어떤 미친 소인년 하나가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날 막아서고. 뭐? 막아? 장권역의 미간이 좁혀졌다. 막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 수방사 사령관 사모다라고 했더니 글쎄 이 계집애가 수방사 사령관이 뭐 어쨌다는 거냐 규정은 규정이다라면서 날 밀쳤다고요. 이 손으로. 남일영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녀의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피해자의 서사였다. 그녀는 한유진이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는 거짓의 성을 쌓아 올렸다. 뭐? 소희가 현역 장군 부인을 밀쳤다고? 장권혁 중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이것은 아내의 갑질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감히 일개 소위가 그것도 삼성 장군의 아내를 밀쳤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극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년 이름이 뭐야? 소속은 한유진이라고 했어.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이래요. 아주 어리고 싹수 없게 생긴 년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 범죄자 취급하더라니까요. 여보, 나 이대로 서울 못 올라가요. 이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끊어. 장권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한유진 소위. 그는 이 사건을 조용히 애쓸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박살내서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 육군 본부 라인이 아닌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준장에게 바로 연결되는 라인의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단장인 박 준장은 그의 육사 한참 후배였고 그의 라인에 서기 위해 안달이 난 인물 중 하나였다. 박 준장인가? 수화기 너머 이제 막 퇴근하려던 박 준장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냐고. 장권혁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박 준장, 자네 부대 관리 그따위로 하나? 자네 부대 소속 소위가 내 아내를 계룡대 한복판에서 폭행을 했어. 알아? 예. 설마요. 폭행이라니요, 사령관님. 무슨 오해가. 오해? 장권혁이 고함을 질렀다. 내 아내가 지금 충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 미친년 이름이 한유진이라고. 당장 그년 군복 벗겨. 아니, 군복 벗기기 전에 군기 교육대라도 쳐넣어. 그리고 그 직속 상관이라는 놈 강진우 소령이라지. 그놈도 당장 보직 해임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수방사에 대한 모욕이야. 사령관님. 진정. 내가 내일 아침까지 조치 결과 보고받겠네. 만약 내일 아침까지 그년과 그 상관놈의 모가지가 날아가지 않으면 그땐 박 준장, 자네 모가지가 먼저 날아갈 줄 알게. 알았나? 쾅. 장권혁은 전화기가 부서져라 내려놓았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감히 소위 따위가. 그는 자신의 힘이라면 일개 소위 하나의 군 생활을 끝장내는 것쯤은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실. 박준장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뚜 하는 단절음이 마치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다. 장권혁 장군이 폭발했다. 그는 다음 이성 장군 진급을 위해 장권혁에게 그토록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자신의 부대, 그것도 신임 소위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는 즉시 경호중대장 강진우 소령을 호출했다. 강소령, 자네 미쳤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강소령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장권혁의 분노보다 더 거대한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단장님, 그게 아니오라. 닥쳐. 지금 장권혁 장군님이 수방사 사령관님이 전화해서 내 부하년 당장 파면시키라고 하셨어. 아니, 너도 보직 해임이래.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그 한유진 소위 불러. 아니, 부를 거 없어. 내가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 소집할 테니까 자네는. 단장님. 강진우 소령이 박준장의 말을 끊고 호랑이처럼 포효했다. 박준장은 자신에게 감히 소리를 지르는 강소령의 모습에 놀라 잠시 말을 멈췄다. 강진우 소령은 자신의 군 생활 모든 것을 건 표정으로 한유진 소위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그녀의 자필 보고서를 박준장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단장님, 장권혁 사령관님의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 따르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자네 정말 돌았나? 이 보고서를 읽어주십시오. 강소령은 한유진의 보고서를 가리켰다. 이것이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사실입니다. 남일영 여사가 한 소위에게 가한 모욕과 협박입니다. 박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시발년 존만한 소위 새끼, 네 애미애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게 정말? 그리고 단장님. 강소령이 인사기록 카드의 가족관계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유진 소위의 애비가 누군지 확인해 주십시오. 박준장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부한필규 국방부 장관. 쿵. 박준장은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장권혁의 협박에 넘어가 국방부 장관의 딸을 파면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는 뒤에 있던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에이, 강소령. 에이, 이게 진짜인가? 그렇습니다. 강진우 소령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장권혁 사령관은 자신의 아내가 국방부 장관의 따님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내 애비를 모욕했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장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썩어 빠진 삼성 장군의 라인에 서서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군의 원칙과 저 하늘 같은 장관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박준장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다급하게 책상으로 기어갔다. 강소령, 자네 말이 맞네. 이건 우리가 덮을 일이 아니야.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였다. 육군 본부에 보고해야 하는가? 아니, 장권혁은 육군 참모총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육군 본부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할지도 모른다. 강진우 소령이 그의 손을 제지했다. 단장님, 육군이 아닙니다. 강소령은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국방부 내부망, 국방정보체계에 접속했다.
그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직통보고 시스템을 클릭했다. 이곳으로 단장님 직권으로 보고서를 올려야 합니다. 강소령은 한유진의 보고서를 스캔했다. 그리고 그가 열람했던 인사기록 카드 화면을 캡처했다. 2개의 파일을 첨부하며 그는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다. 제목 긴급보고. 현역 장교 국방부 장관 자녀에 대한 삼성 장군 배우자의 모욕 및 삼성 장군의 직권 남용 징계 협박 건. 전송 버튼을 누르는 강진우 소령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폭풍은 이제 계룡대를 넘어 용산을 향해 직행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한강과 남산 사이에 새롭게 자리 잡은 거대한 유리 건물, 국방부 신청사. 대한민국 국방 정책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건물의 최상층, 국방부 장관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권력의 정점이었다. 국방부 장관 한필규는 군인 출신이 아닌 뼛속까지 전략가이자 관료인 인물이었다. 그는 숫자에 밝았고 원칙에 냉철했으며 그 어떤 불의나 부패와도 타협하지 않는 면도날로 유명했다. 그가 취임한 이후 군의 고질적인 관행과 온정주의에 서리빨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막대한 분량의 미래 국방 예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때 장관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이자 그의 최측근인 김영환 장군육군 소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친전, 긴급이라고 적힌 붉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장관님, 방금 전 국방부 감사관실 직통 라인을 통해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명의의 긴급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계룡대? 육군 본부를 거치지 않고 한필규의 눈이 서류에서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사안이 지극히 민감하고 또한 장관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감사관이 저에게 먼저 보고했습니다. 내 아내라도 사고를 쳤나? 한필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김 소장의 얼굴은 풀리지 않았다. 사모님이 아니오라. 장관님 따님 한유진 소위건입니다. 한필규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그의 딸 유진. 육사 수석을 하고도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가장 조용한 계룡대로 자원해 간 그 고집세고 강직한 딸이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강진우 소령이 작성하고 박준장이 승인한 보고서. 그리고 첨부된 남일영의 욕설이 그대로 받아 적힌 한유진의 자필 보고서. 한필규의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그 순간 그곳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 시발년이 지금 돌았나? 어디서 굴러먹다 온 존만한 소위 새끼가.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서류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지막 문장에 꽂혔다. 네 애미 애비가 누군데 널 이따위로 가르쳤어. 한필규 장관은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네 애미 애비. 남일영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자신의 딸 앞에서. 그는 조용히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김영환 소장은 감히 숨도 쉬지 못했다. 그는 장관이 지금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이 보고서에 대한 한필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처럼 차가웠다. 장권혁 중장의 반응은 뭐지? 보고서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권혁 중장은 방금 전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어 한유진 소위를 당장 파면하고 강진우 소령을 보직 해임하지 않으면 단장의 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필규 장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웃음처럼 올라갔다. 협박이라. 제 아내가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현역 장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해.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집무실 창가로 걸어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의 권력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웃고 있을 장권혁과 남일영이 있었다. 김 소장. 예, 장관님. 감사관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 집무실에는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게. 육군 참모총장이 오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든 장관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통화 중이라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김 소장이 나가고 한필규 장관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아닌 암호화된 개인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우리 딸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계룡대 외곽 신도안의 작은 여군 장교 숙소 BOQ. 한유진 소위는 막 전투복을 벗고 샤워를 마친 참이었다. 그녀는 애써 오늘 아침의 일을 잊으려 했다. 군 생활 내내 겪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버지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말자. 아버지가 아시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나의 싸움이 아니게 된다. 그때 책상 위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벌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아버지. 저녁 드셨습니까? 유진이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빙하 같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계룡대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더구나. 보고 받으셨군요. 아버지, 저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라. 한필규 장관이 딸의 말을 잘랐다. 내가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하다 모욕을 당한 것은 괜찮은 일이 아니다. 그건 이 아비가 이 나라 국방부 장관이 괜찮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보고서를 읽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썼더구나. 사실에 입각해서 감정 없이. 역시 내 딸이고 육사수석답다. 죄송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어. 아니다. 한필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다. 범죄자가 일을 크게 만든 것이지. 너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운 신고자다. 그는 딸에게 확신을 주어야 했다. 유진아, 내가 오늘 들은 그 모욕적인 말들, 특히 내 애미 애비 운운하는 그 말, 그건 내가 아니라 이 아비가 들은 것이다. 아버지, 장관의 딸이라서가 아니다. 넌 대한민국 육군 소위 한유진이다. 그리고 나는 내 부하 장교가, 그것도 내 딸이 저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장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너는 내일도 오늘처럼 늠름하게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상관인 강진우 소령은 아주 용기 있는 군인이더구나. 너희는 너희의 임무를 다해라. 나머지는 이 아비가 국방 행정의 절차에 따라 아주 공정하고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네. 아버지. 그래. 저녁 거르지 말고 푹 쉬어라. 전화가 끊겼다. 한유진 소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행정 절차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같은 시각 장관실로 불려온 국방부 감사관에게 한필규 장관의 얼음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감사관. 내일 아침 6시부로 국방부 육군본부 군 검찰 합동으로 특별 합동수사단을 구성한다. 인원은 내가 직접 지명하지.
목표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오전 5시 30분. 서울과 과천을 잇는 고요한 고개인 남태령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관악산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민간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과 군 검찰 소속의 승합차들이 소리 없이 수도방위사령부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위병소의 헌병들은 새벽을 가르고 나타난 이 불청객들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얼어붙었다. 그들이 내민 것은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특별수사명령서였다. 지금부터 국방부 장관 명령에 의거 수도방위사령부 전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직무 감찰을 개시한다. 사령부의 모든 통신망을 통제하고 사령관실을 즉시 봉쇄한다.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이는 한필규 장관이 가장 신임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저승사자 고강철 준장이었다. 그는 군내 그 어떤 성역도 무너뜨려 온 인물이었다. 같은 시각 사령부 내의 사령관 공관. 장권혁 중장은 아직 군복으로 갈아입기도 전이었다. 그는 어젯밤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박 준장에게 그토록 고함을 질렀음에도 아직 조치 결과 보고가 올라오지 않자 심기가 매우 불쾌한 상태였다. 이것들이 감히 내 말을 뭉개. 좋아. 오늘 아침엔 박 준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전화를 넣어서 계룡대 놈들을 싹 다. 그가 그렇게 다짐하며 1호차 운전병에게 차를 대기시키려던 순간이었다. 쿵, 쿵, 쿵. 공관 현관문에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이 아침부터. 그의 아내 남희령이 어젯밤의 분이 풀리지 않은 까칠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공관병이 겁에 질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고강철 준장과 군 검사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 임무대 SDT 대원들이 서 있었다. 장권혁 중장님. 기상하셨습니까? 고강철 준장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고 준장? 자네가 이 아침에 여긴 어쩐 일인가? 이게 무슨 무례한... 장권혁이 가운 차림으로 나오다 말고 경악했다. 고강철은 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국방부 장관 명령입니다. 장권혁 중장. 금일 60으로 귀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뭐라고? 직무 정지.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장관님? 장관님이 왜? 사유는 고 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직권 남용을 이용한 현역 장교 징계 협박 그리고 배우자에 의한 현역 장교 모욕 및 폭행 교사 혐의입니다. 그제야 장권혁의 머릿속에 계룡대 소위가 떠올랐다. 아니, 그 소위년 하나 때문에 지금 나를, 삼성 장군인 나를 직무 정지시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말이 되는지는 지금부터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고 준장이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사령관실과 공관, 지금 즉시 압수수색 개시한다. 장권혁 중장과 배우자 남희령 씨의 모든 개인 휴대전화 및 전산기기를 확보한다. 안 돼. 여긴 사령관 공관이야. 당신들 미쳤어. 남희령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이 짐승들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요? 저것들 모가지를. 그때 남희령의 앞을 여성군 검사가 막아섰다. 남희령 씨, 어제 계룡대 응진홀에서 한유진 소위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치며 씨발년 존만한 소위 새끼 니 애미 애비가 이따위로 가르쳤냐고 모욕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남희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소위년의 이름을, 그것도 자신의 쌍욕을 이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읊는다는 사실을.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내까지 것들이 어딜 감히. 증거는 고 준장이 차갑게 말했다.
한유진 소위의 정식 보고서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로 차고 넘칩니다. 그는 남일영에게 다가가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남일영 씨, 당신이 어제 그렇게 모욕했던 한유진 소위의 애비가 누군지 정말 모르고 그런 겁니까? 뭐야? 그년 애비가 누군데? 남일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고강철 준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남편의 임명권자이자 당신이 지금 밟고 선 이 군대의 총책임자 한필규 국방부 장관이십니다. 남일영의 눈이 초점을 잃고 그대로 흰자위를 드러냈다.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혼절에 쓰러졌다. 장권혁 중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한필규 장관, 한유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면전에 대고 네 애비라고 욕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애비의 딸을 파면시키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그의 야망, 그의 진급, 그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아내의 그 시발년이라는 단어 하나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모함이야.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강철 준장은 쓰러진 남일영과 넋이 나간 장권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사관들 뭘 망설이나. 공관 전체를 이잡듯 뒤져. 장권혁 중장이 그간 공관병과 운전병들에게 갑질한 내역, 부대 예산 횡령한 내역 하다못해 골프채 하나라도 사적으로 유용한 게 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새벽에 남태령, 철옹성 같았던 수방사 사령관의 성은 원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망치 앞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시작된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수도방위사령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킨다는 그 자부심 넘치는 부대는 사령관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국방부 직할 수사라는 거대한 칼날 앞에 완전히 해체되고 있었다. 수사단의 총지휘를 맡은 저승사자 고강철 준장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팀은 사령관 집무실, 두 번째 팀은 사령관 공관, 세 번째 팀은 사령부의 모든 예산과 물자를 관리하는 재정처와 보급처였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털어. 고 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사령관 집무실은 그야말로 성역이었다. 삼성 장군의 공간. 하지만 수사관들은 책상 서랍은 물론 벽에 걸린 거대한 액자 뒤편, 심지어 집무실 바닥에 고급 카펫까지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왔다. 장권혁 중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책상, 그 가장 안쪽 서랍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중 바닥이 발견된 것이다.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와 수십 개의 이름이 적힌 봉투 뭉치가 들어있었다. 찾았습니다, 장군님. 고강철 준장이 달려와 장부를 펼쳤다. 그것은 경조삽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사실상의 상납 장부였다. 5연대장 대령 5호 차기 준장 진급 관련 충성주 1천만 원, 5단장 대령 5호 합참 파견 관련 경력금 500만 원. 장권혁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상부에 뇌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래에 있는 부하들에게 진급 장사를 하고 있었다. 수방사 내의 요직과 다음 별자리를 미끼로 그는 거대한 인간 시장을 열었던 것이다. 버러지 같은 놈. 고강철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장권혁은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공관에서 열리고 있었다. 남일영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후 그녀는 즉시 군 병원으로 후송을 빙자한 격리 조치되었다. 그녀가 사라진 공관은 이제 그녀의 하인으로 살던 공관병들의 울분 터진 증언의 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공관 조리병으로 일하던 이 상병이 자신의 침대 매트리스 밑바닥을 찢고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남일영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몰래 녹음을 해왔던 것이다. 수사관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이 개새끼야. 내가 감히 사람이 먹는 국에 소금을 이따위로 쳐? 너네 엄마는 밥을 이따위로 가르쳤어. 이 국그릇 내 놈 면상에 처박아 버리기 전에 당장 안 꺼져. 죄송합니다. 다시. 시끄러워. 오늘 넌 밥 먹을 생각 마. 저기 계집 가서 몽실이 남일영의 애완견 밥이나 처먹어. 이 쓸모없는 새끼.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인간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 녹음기 언제부터? 일병 때부터. 매일 당했습니다. 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다른 공관병이 울면서 옷을 찢듯 걷어 올렸다. 그의 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다. 사모님 기분 안 좋으신 날에는 골프채로 여기를. 뭐? 골프채로? 골프 스윙 연습하신다고. 저희를 샌드백처럼 똑바로 서 있으라고. 빗 맞으면 소리 지르시고. 여기. 이것은 갑질이 아니었다. 특수상해이자 감금 폭행이었다. 수사관들은 남일영의 개인 드레스룸을 열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방 전체가 명품 매장이었다. 수백 개의 가방, 구두, 모피 코트. 이거 다 어디서 난 돈이지? 수사관 하나가 가방들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남일영의 가계부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똑똑히 적혀 있었다. 오 연대장 사모님 오, 우리 아들 장권혁의 아들 유학 자금 보태라고. 1천만 원. 오 단장 사모님 오, 가을 골프 모임 찬조금. 500만 원. 그녀는 남편의 진급 장사와 연계하여 부하 장교들의 아내들에게 사모님 상납금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는 더 가관이었다. 수방사 군악대, 내 생일 파티 연주 동원. 무료 수방사 복지 회관 PX 물품 외상. 미지급 누계 2천만 원. 병사들 부식비 예산 전용, 사령관 주말 파티용 고급 와인 및 스테이크 구매. 그들은 수도 서울을 지켜야 할 병사들의 밥값과 복지 예산을 훔쳐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명품을 걸치고 파티를 열었던 것이다. 장권혁은 왕이었고 남일영은 여왕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그들의 개인 왕국이었다. 고강철 준장은 이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PC를 들고 즉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복귀했다. 그는 장관 한필규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했다. 한필규 장관은 보고를 받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공관병의 등허리에 남은 골프채 자국 사진, 조리병의 녹음 파일, 그리고 장권혁의 진급 장사 뇌물 장부. 보고가 끝났을 때 한필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 준장. 예, 장관님. 이건 감사나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니군. 그렇습니다. 당장. 한필규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살기가 어렸다. 장권혁을 중장 예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 군 교도소 미결수 독방에 쳐넣어. 아내 남일영은 군 병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시켜.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필규가 창밖 관악산을 노려보았다.
장권혁이 혼자서 이 짓을 했을 리가 없네. 이 뇌물 장부에 이름이 오른 놈들, 그리고 장권혁의 뒷배가 되어준 놈들. 육군 본부 내의 그 라인 전체를 지금부터 도려내겠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 참모총 장사성 장군 비서실이었다. 나 한필규 장관일세. 총장님,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하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말일세. 용산의 하늘에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관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차가웠다. 육군 참모총장 이순호 대장사성 장군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문민 장관 한필규의 긴급 호출에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이순호 대장은 장권혁 중장과 같은 육사 5기 동기였고 그의 가장 강력한 뒷배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장권혁이 차기 합참 본부장 나아가 자신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감히 문민 장관 따위가 육군 고유의 인사 문제에 그가 그런 불만을 품고 장관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한필규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장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검사의 눈빛이었고 집행관의 눈빛이었다. 총장, 앉으시게. 한필규는 차조차 권하지 않았다. 장관님, 이 아침부터 수방사에 수사단을 보내신 것은 육군 본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한 이순호 대장이 어떻게든 항의의 뜻을 전하려던 그때 철석. 한필규 장관은 장권혁의 뇌물 장부 사본과 공관병의 골프채 멍 자국 사진, 그리고 남일영의 사모님 상납금 장부를 그의 면전에 던졌다. 읽어보시게. 이순호 대장은 당황하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오연대장 충성주 1천만 원이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관병의 끔찍한 흉터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대체 그게 총장이 그토록 아끼던 후배 장권혁 중장이 벌인 짓일세. 한필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총장, 나는 오늘 아침 내 딸이 계룡대에서 시발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네. 이순호 대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장관의 딸? 하지만 한필규가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총장을 부른 것은 내 딸 때문이 아닐세. 나는 이 사진 속의 아들 때문에 총장을 불렀네. 한필규는 골프채 자국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총장, 이게 총장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인가? 병사들을 노예로 부리고 인간 샌드백으로 삼고 그들의 밥값을 훔쳐 제놈 마누라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게 총장이 말하는 강한 육군인가? 장관님, 그건 장권혁 개인이. 개인? 좋네. 한필규는 뇌물 장부를 툭툭 쳤다. 이 장부에 총장의 이름은 없더군. 다행이야. 하지만 이 장부에 이름이 오른 자들, 장권혁에게 돈을 바친 그 대령놈들, 그놈들이 지금 육군 본부의 핵심 보직에 앉아있더군. 총장 이 인사, 총장이 결제한 것 아닌가? 그건 실무진에서. 장권혁은 한필규가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동기인 총장만 믿고 이 미친 짓을 벌인 걸세. 총장은 이 모든 사태의 방조범이자 어쩌면 공범이야. 내 말 틀렸나? 이순호 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40년이 이 서류 몇 장과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공관병의 멍 자국 때문에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장관님, 군의 명예. 한필규가 코웃음을 쳤다. 병사를 노예로 부리는 군대의 명예란 없네. 총장, 선택하게.
지금 당장 이 장권영 라인 전부를 총장 손으로 도려내고 총장도 그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나겠나? 아니면 내 손에 육군 전체가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총장 역시 직무유기로 불명예스럽게 끌려내려오겠나? 그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사형과 자결 중 하나를 고르라는 통보였다. 이순호 대장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 한필규 장관을 향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육군의 수치입니다. 장관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육군 참모총장 이순호 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가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 육군 본부 명의로 장권역의 뇌물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모든 대령과 준장들은 전원 보직 해임되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별과 대령들이 한꺼번에 쓸려나간 것은 처음이었다. 그야말로 지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경찰서 조사실. 군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해 민간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남일영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냄새나는 유치장 범죄자 취급. 그녀는 변호사를 부르라며 악을 썼지만 긴급 체포 상태인 그녀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여성군 검사와 민간 검사 앞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 내 변호사 부르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해. 여성군 검사는 말없이 녹음기 하나를 재생했다. 이 개새끼야. 내가 감히 사람이 먹는 국에 소금을 이따위로 쳐. 저기 계집 가서 몽실이 밥이나 처먹어. 남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훈육. 훈육? 검사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훈육입니까? 검사는 골프채로 맞은 공관병에 등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던졌다. 아니야. 난 저렇게까진. 피해 병사는 당신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며 자신을 때렸다고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남일영 씨, 당신은 지금 특수상해, 상습 폭행, 모욕, 직권남용. 혐의가 10개도 넘어요. 당신 남편 장권혁 중장?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비웃었다. 이제 중장 아니지. 방금 미결수 신분으로 군 교도소에 수감됐네요. 당신 이제 장군 부인 아니에요. 그냥 폭행 피의자 남일영 씨입니다. 거짓말. 여보. 그리고 검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이 어제 계룡대에서 네 애미 애비라고 모욕했던 한유진 소위. 그 애비가 누군지는 들었죠? 국방부 장관. 장관께서 당신을 일벌백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남편의 뇌물 장부도 다 터졌고 당신이 부하 장교 부인들에게 상납받은 내역도 다 확보됐어요. 당신 남편은 징역 20년은 기본이고 당신도 징역 10년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남일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시발년이라고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자신의 화려했던 성을 무너뜨리고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감옥으로 쳐넣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짐승처럼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그 진앙지였던 계룡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온했다. 한유진 소위는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출근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그 자리 응진홀 입구에서 또 다른 국방 세미나의 VIP 등록 절차를 지휘하고 있었다. 차량 동선 확인, 비표 발급 정확하게, VIP 이동간.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부대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국방부 장관의 딸이라는 소문은 강진우 소령과 박춘장을 거치며 순식간에 암암리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늘 새벽 수방사 사령관이 체포되고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지자 그 소문은 확신이 되었다. 부대원들은 한유진 소위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시발년이라 부른 삼성 장군의 아내를 단 하루 만에 남편과 함께 지옥으로 끌어내린 현실의 화신이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일 때 어제까지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던 근무지원단장 박춘장이 만면에 봄바람 같은 미소를 머금고 현장을 격려하러 나왔다. 한소희. 고생이 많아. 어제 아주 잘했어. 군인의 표상이야. 박춘장은 자신이 어제 장권역의 전화 한 통에 그녀를 파면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그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한유진은 그저 묵묵히 경례를 붙일 뿐이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 강진우 소령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박춘장을 적당히 돌려보내고 한유진에게 커피를 건넸다. 한소희.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어젯밤 잠은 좀 잤고 2시간 정도 잤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강진우 소령은 헛웃음을 쳤다. 나라가 뒤집혔는데 이 어린 장교는 행사 준비 때문에 잠을 설쳤다. 자네, 정말 대단한 군인이군. 강소령은 진심으로 말했다. 자네가 어제 그 모욕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고 원칙대로 보고서를 올려준 덕분에 군대 전체가 바뀌고 있네. 자네가 수방사 공관에서 지옥같이 살던 그 병사들을 구해낸 걸세. 한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모욕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때 저 멀리서 낯선 병사 한 명이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이 아니었다. 그는 강진우 소령 앞에서 우뚝 서더니 경례를 붙였다. 충성. 신고합니다. 일병 이지훈. 금일부로 계룡대 근무지원단 경호중대로 전속을 명받았습니다. 강진우 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래, 이일병. 자네가 그 용기 있는 조리병이로군. 환영하네. 여긴 안전해. 아무도 자네를 괴롭히지 않아. 이지훈 일병. 그가 바로 수방사 공관에서 남일영의 폭언을 녹음하고 몽실이 밥을 먹으라는 모욕을 견뎌냈던 바로 그 조리병이었다. 국방부는 그와 골프채로 맞았던 공관병을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이번 사건의 영웅인 강진우 소령과 한유진 소위가 있는 이곳 계룡대로 즉시 전속 조치했던 것이다. 이지훈 일병은 강 소령 옆에 서 있는 한유진 소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하지만 어제 자신을 구출해준 수사관으로부터 모든 일의 시작이 계룡대 행사장에서 원칙을 지킨 한 소위님이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지훈 일병은 한유진 소위를 향해 다시 한번 각 잡힌 경례를 붙였다. 소위님, 감사합니다. 한유진은 그 경례의 무게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이지훈 일병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계룡대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젊은 군인은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린 동지로서 조용히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용산 국방부 장관실. 한필규 장관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떠났고 장권역은 구속되었다. 육군은 지금 지휘 계통이 마비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수습해야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딸 한유진이 육사생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내 딸이 당했다는 이유로 이 칼을 휘둘렀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시작은 아버지로서의 분노였다. 내 딸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사를 진행하며 깨달았다. 이것은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골프채로 맞아가며 신음하던 아들의 등허리를 보았다. 몽실이 밥을 먹으라는 모욕을 견뎌낸 아들의 녹음 파일을 들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나는 내 딸의 복수를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이 다시는 저런 짐승 같은 권력에 짓밟히지 않도록, 저들의 부모가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또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이냐? 내 아버지. 오늘 행사는 잘 마쳤고, 네,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방사에서 전입 온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한필규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 그랬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그 한마디에 한필규는 하루 종일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아버지의 무게가 장관의 보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게 내일이니까. 그리고 내일이기도 하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푹 쉬어라 한소희. 내일도 훌륭한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충성.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폭풍은 지나갔고 심판은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정의의 씨앗을 심는 일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게이트로 기록될 그날의 재판이 열렸다. 장소는 서울 용산 국방부 본청 내에 위치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이날 법정은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종말을 직접 목격하려는 군 관계자, 피해 병사들의 가족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언론사 기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방청석의 모든 눈은 한 곳,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하늘을 책임졌던 삼성 장군 장권혁. 그는 이제 어깨에 빛나는 별 3개가 모두 뜯겨나간 초라하고 잿빛인 미결수 군복을 입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서 다져온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교도소에서 보낸 몇 달은 그를 10년은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 민간인 피고인석에는 그의 아내 남희령이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한 호피 무늬와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값싼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청석에서 들려오는 자신을 향한 낮은 속삭임과 경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장권혁에 대한 직권 남용, 뇌물수수, 군사기밀, 피고인 남희령에 대한 특수상해, 상습 폭행, 횡령교사, 군 검사와 민간 검사가 번갈아 일어나 두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건조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열거하기 시작했다. 장권혁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아내에게 돌렸다. 피고인 장권혁은 군인으로서 훈련에만 매진하느라 가정사에 소홀했던 아내 남희령의 일탈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바로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일탈이라고 하셨습니까? 몰랐다고 하셨습니까? 검사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장권역의 뇌물 장부를 띄웠다. 5연대장 진급 축하금 1천만 원. 5단장 보직 이동 관련 500만 원. 피고인 장권역. 부하들의 피 같은 돈을 진급 장사의 미천으로 삼은 것도 아내의 일탈이었습니까? 수도방위 사령부를 개인 왕국처럼 운영하며 인사권을 미끼로 뇌물을 챙긴 파렴치한 범죄자. 장권역이 아니. 그건. 이라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검사는 다음 증거를 들이밀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공관 조리병이었던 이지훈 일병이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그날의 목소리. 이 개새끼야. 저기 개집 가서 몽실이 밥이나 처먹어. 이 쓸모없는 새끼. 남일영의 귀를 찢는 듯한 경멸적인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지훈 일병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저런. 내 아들한테.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저런 적 없어. 남일영이 쇠창살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조작이라고요? 검사는 다음 사진을 띄웠다. 골프채로 맞았던 공관병의 등. 샌드백처럼 변해버린 시퍼렇고 붉은 멍 자국이 가득한 한 젊은이의 처참한 등판이었다. 피고인 남일영. 이것도 조작입니까?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며 아들 같은 병사를 골프채로 구타한 이 짐승 같은 행위도 훈육이었습니까? 남일영은 그 사진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짐승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최후 선고의 시간이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의 모든 이가 기립했다. 먼저 피고인 남일영. 재판장은 남일영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피고인은 국민의 아들을 지키는 군인의 아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특히 자신을 보좌하던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인간 이하의 모욕과 폭행을 일삼은 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 남일영을 징역 8년 8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 병사 이지훈 일병 외 1인에게 피고인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총 1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안 돼. 10억. 징역 8년. 남일영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쓰러져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했다. 이제 장권역의 차례였다. 피고인 장권역. 재판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10배는 더 무거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는 삼성 장군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하들의 인권을 짓밟는 아내의 만행을 방조하고 은폐했으며 나아가 직권 남용이라는 칼을 휘둘러 그 사실을 덮으려 했다. 또한 부하들의 진급을 미끼로 뇌물을 수수하며 군의 인사체계와 명예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었다. 이는 적군에게 총을 겨눠야 할 군인이 아군의 등에 칼을 꽂은 것과 같은 배신 행위이다. 장권역은 눈을 감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장권역에게 징역 20년 20년을 선고한다. 징역 20년. 방청석이 술렁였다. 한 장군에게 내려진 판결로는 유례없이 무거운 형량이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 있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단 하루도 더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서류를 들어올리며 법정이 떠나가라 외쳤다. 군인사법 제40조에 의거 피고인 장권역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그의 육군 중장 계급을 박탈하고 육군 2등병으로 강등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그간 수운한 모든 훈장과 연금 자격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이등병, 강등.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한 군인의 명예 사형이었다. 장권혁은 장 장군이 아니라 장 이병으로 불리며 징역 20년을 살아야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명예, 그의 자부심, 그의 연금. 그 모든 것이 네 애미 애비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폭풍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에이, 이럴 순 없어. 내가 이등병이라니. 장권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압하여 장이병의 신분으로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방청석의 피해 병사 가족들은 그제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정의가 살아있었어. 그날 저녁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첫머리는 전 수방사 사령관 이등병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국방부는 오늘 장권혁 은하미령 게이트의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필규 국방부 장관은 오늘부로 군내 공관병관사 관리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지휘관 관사 관리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필규 장관은 딸이 당한 모욕에서 시작된 이 사건을 군의 가장 썩어빠진 환부였던 공관병 노예화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경호중대 사무실에서 강진우 소령이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소령의 무궁화 하나가 아닌 중령의 무궁화 2개였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원칙 준수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특별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 본부의 핵심 보직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아, 한 소위. 아니지, 이젠 한 대위진인가? 강진우 중령이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한유진 소위 역시 이번 사건의 공로와 평소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또래보다 1년 일찍 대위로 조기 진급이 확정된 터였다. 축하드립니다, 중대장님. 아니, 중령님. 한유진이 맑게 웃으며 경례를 붙였다. 자네 덕분이야. 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보일러나 돌리고 있었을 걸세. 아닙니다. 중령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그때 사무실 문을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충성, 상병 이지훈, 저녁 신고 드립니다. 이지훈 일병. 어느새 상병 계급장을 단 그가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계룡대에서 마지막 복무를 훌륭히 마치고 오늘 만기 전역을 하게 된 것이다. 골프채로 맞았던 병사 역시 심리 치료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이 상병. 고생 많았네. 축하하네. 강진우 중령이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지훈 상병은 한유진 대위진 앞에서도 우뚝 섰다. 그는 그녀에게 군 생활의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위님, 아니 대위님 덕분에 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원칙이 통하는 곳이라는 걸 믿고 떠납니다. 한유진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아니, 이 상병이 용기를 내주었기 때문이네. 나가서도 건강하게 훌륭한 시민이 되어주게. 예, 충성. 이지훈 상병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유진은 자신이 지킨 원칙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응진홀 입구에 선 한유진.
계룡대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갓 부임한 신임 합참 차장 삼성 장군의 아내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구를 지키고 선 한유진에게 다가왔다. 한유진은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은 한유진의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장교님. 저희 남편이 오늘. 예, 사모님.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아니요, 그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한유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한 대위님. 맞으시죠? 대위님 덕분에. 저희가 그리고 군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한유진은 그 따뜻한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감사가 아니었다. 그저 당연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한유진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아버지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우리 딸, 오늘 저녁은 먹었나? 뉴스에서 공관병 제도 폐지 최종안이 통과되었다는구나. 내가 시작한 정의 덕분이다. 자랑스럽다, 내 딸. 그리고 고맙다, 한대위. 한유진은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계룡대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가 지켜낸 원칙이라는 이름의 별이 그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